각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들고 오자 예비 시모는 미지근해서 못 먹겠다며 그 뜨거운 국을 동서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악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는 동서를 향해 예비 시동생과 내 예비 신랑이라는 놈은 말리기는커녕 부모 없이 자라 머리가 모자란 식충이라며 비아냥거리기 바빴죠. 오갈 데 없는 고아니까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수발이나 들라며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 악마 같은 집구석의 실체를 보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연구팀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다른 집념으로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연이어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연구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죠. 하지만 연차가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제 마음속에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걸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뜨거운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정들었던 회사를 나와 자그마한 제조업체를 차렸고 초창기에는 밤낮 없이 발로 뛰며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악바리 같은 끈기와 노력 끝에 제 회사는 점차 자리를 잡았고 현재는 관련 업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탄탄하고 매출 좋은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내 모든 청춘과 열정을 쏟아붓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 같은 사적인 삶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번듯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세상에 홀로 남아 사업에만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업 초창기 거래처로 인연을 맺었던 한 사장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매너 있고 깔끔한 인상에 끌렸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저처럼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적인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후 자연스럽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함께 이미 결혼한 남동생 부부와 한 집에서 모여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 역시 형인 예비 신랑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일을 배우고 있다고 들었죠. 인사를 가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평소 저를 다정하게 배려하고 살뜰히 챙겨주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며 그의 가족들 역시 성품이 온화하고 좋은 분들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안고 문을 열고 들어선 예비시댁의 모습은 제 상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최악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를 맞아주는 예비시모와 시동생은 겉으로는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잘 나가는 사업가 며느리가 왔다며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비시동생과 결혼한 동서를 대하는 그 집안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거실에 손님이 와 있는데도 예비동서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헉헉거리고 있었고 예비시모는 그런 동서를 향해 들으라는 듯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어미야, 상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냐? 오늘 처음으로 네 시아주버니가 결혼할 색시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준비를 못하고 멍하니 뭐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방금 전까지 갈비찜 조리고 있었어요. 금방 차려 올릴게요. 아유 정말 매일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고아를 불쌍해서 데려다가 가족으로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그만한 노릇은 해야지.
뭐 하나 제 시간에 야무지게 내는 게 없으니. 여보, 형이랑 형수님 배고프시겠다. 엄마 말대로 빨리빨리 좀 준비해. 처음부터 나 쪽팔리게 만들 거야? 형수님은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는데 당신은 집에서 놀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정말 비교된다 비교돼. 아휴, 밥만 축낼 줄 알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식충이를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예비 동서에게 서슴없이 던져지는 모욕적인 언사들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동서는 식탁에 앉지도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이 밥을 먹는 내내 옆에 서서 반찬 수발을 들고 국을 데워오며 중간중간 설거지와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옛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처럼 눈치를 보며 동동거리는 모습에 제 마음은 얹힌 듯 꽉 막혀왔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차로 저를 집에 바래다주는 예비 신랑에게 저는 굳은 표정으로 슬그머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동서가 고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유독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실은 저에게는 30년 전 잃어버린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는 눈을 감으시는 순간까지 동생을 찾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그리워하셨고 저 역시 단 한순간도 동생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걸음마를 뗄 때부터 제 옷자락을 잡고 쫓아다니며 저를 그토록 따르던 예쁜 동생이었죠. 그래서일까 내 동생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예비 동서가 시댁에서 그런 모진 구박을 당하는 모습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기야, 내가 오늘 처음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동서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동서 챙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계속 일만 시키던데 자기가 서방님한테 말해서 동서 좀 잘 챙겨주라고 이야기해줘. 에이, 자기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자기한테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있는데 재수씨가 남들보다 좀 모자라거든. 그래서 알아듣게 하려면 가족들이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 모자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재수씨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썽 일으킨 적이 한두 번도 아니야. 우리도 재수씨가 그럴 때마다 뒷수습하느라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그리고 오갈 곳 없는 고아를 가족으로 받아줬으면 솔직히 우리 집에 그 정도 봉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엄연히 가족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볼 때 동서 전혀 모자라 보이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집안 살림의 청소까지 야무지게 해내겠어? 차근차근 가르쳐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고아라는 이유로 남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줘? 동서에 대해 말하는 예비 신랑의 차갑고 경멸 어린 태도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내 앞에서는 세상 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남자가 약자인 동서를 향해 보여주는 냉혹한 본 모습에 그의 인격 자체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밑바닥 취급하는 자가 과연 나중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병들었을 때 변치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결혼을 진지하게 재고해 봐야겠다는 차가운 경고등이 머릿속에 켜졌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모로부터 다시 집에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예비 신랑의 진짜 실체를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해 보기 위해 저는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예비 동서는 주방에서 혼자 빗땀을 흘리며 저를 대접할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했고 시모와 시동생은 거실에 누워 TV를 보며 동서를 종부리듯 가혹하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들어가 동서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모와 예비 신랑이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려 동서 옆에 서서 채소를 듬성듬성 썰고 접시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동서 옆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중 그날따라 동서의 목에 걸려있는 낡은 순금 목걸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자세히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제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잃어버린 내 어린 여동생 민정이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독 여동생을 예뻐하셨던 외할머니께서 금은방에 특별히 주문하여 동생의 이름 초성을 새겨 선물해 주셨던 단 하나뿐인 특제 금 목걸이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추스르며 저는 목이 메어오는 음성으로 동서를 향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야? 떨리는 제 음성에 묵묵히 칼질을 하던 동서는 썰던 채소를 내려놓고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목걸이요? 혹시 형님이 보시기에 예뻐 보이시나요? 사실 이건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하고 있던 건데 저한테는 유일하게 남은 부적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동서, 혹시 어릴 적 기억나는 건 없어? 가족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들 말이야. 저는 가족을 찾고 싶어서 생각해 보았는데 평범해서 딱히 특정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어릴 적부터 붕어빵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언니가 그걸 알고 겨울만 되면 자기 용돈을 모아서 저를 데리고 동네 붕어빵 장수한테 가서 사줬던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아직도 그 따뜻했던 기억만은 또렷하게 나더라고요. 저희 언니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요. 그래? 그러면 혹시 동서 이름이나 가족들 이름 기억나는 거 없어? 부모님 성함이나 제 원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고 저희 언니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민수요. 형님 성함이랑 똑같은 민수였어요. 그래서 처음 형님 이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졌죠. 아무리 생각해도 눈앞에 있는 가엾은 여자가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친동생이 확실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꽁무니만 줄줄 따라다녔던 녀석. 제가 겨울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꼬깃꼬깃 모아 사주던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던 녀석. 그 어린아이가 그 기억을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겠다며 경찰청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유전자 등록까지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동서가 제 친동생이 아닐 경우 감당해야 할 상처가 컸고 무엇보다 저 쓰레기 같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가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혔다가는 저들이 동생을 빌미로 무슨 파렴치한 짓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끓어오르는 눈물을 꾹 삼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마침 요리 중 간장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바쁜 동서를 대신해 제가 밖으로 나가 간장을 사오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간장을 사들고 현관문을 들어선 순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귀한 사람한테 간장을 사오라 말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능력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붙어 사는 너랑은 근본부터가 다른 분이라고. 네가 정신이 있니 없니? 만약 저래서 기분 나쁘다고 새아가가 우리 용석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무리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워 먹어도 그렇지. 왜 늘 이렇게 모자란 짓거리만 하는 거니?
너 정말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라. 제 앞에서는 세상 없이 다정하게 굴던 예비 신랑 놈마저 거들며 소리치더군요. 또 문제 일으킨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 분란만 일으킬 건데? 아, 이젠 정말 지친다, 지쳐. 죄송해요. 제가 사오려고 했는데 형님이 바람도 쐴 겸 다녀오신다고 해서 미처 말리지를 못했어요. 닥치고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그런 허드렛 일 시켰다가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집안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다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나랑 결혼할 사람한테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바쁜 동서를 배려해 간장을 사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서를 인간이야 취급하며 온 가족이 화풀이 대상으로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모의 폭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런 거랑은 우리 둘째를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데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머리도 모자라 몸도 부실해. 어휴, 골치 아파. 둘째야, 지금이라도 너희 이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앞으로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당장 이혼해버릴 테니까. 아주 이 집안에서 내쫓아버릴 줄 알아. 네가 친정이 있어? 형제자매가 있어? 너 여기서 나가라면 고아라 갈 곳도 없잖아. 그리고 너 무릎 어느 정도 나은 거면 마트 알바 다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밥만 축내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지 않겠니? 월급 타면 전부 내 계좌로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어머니, 마트 알바요? 저번에 일하다 무릎 다친 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요. 병원에서 다 나을 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거야 네 사정이고 그렇게 누가 칠칠 맞게 다치라고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 점심때 집에 와서 이 시어미 밥 차려주는 거 잊지 말고. 당장이라도 주방을 뒤집어 엎고 싶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저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라는 약점을 이용해 제 동생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저 악마 같은 놈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이후 다 같이 후식으로 과일을 깎아먹게 되었는데 동서가 과일에는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시댁 눈치가 보여서 그런가 싶어 챙겨주려 물었습니다. 동서는 왜 복숭아 안 먹어? 되게 달고 맛있는데 한 입 먹어봐. 아니에요. 실은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결정타였습니다. 제 여동생 민정이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먹지 못했으니까요. 더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내 핏줄, 내 동생 민정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저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철저한 지옥을 맛보여 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동생이 당한 수모와 고통의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을 나서며 저는 몰래 동생에게 제 전화번호를 쥐어주었습니다. 내일 낮에 제가 연락을 할 테니 꼭 제 전화를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사뭇 진지한 제 표정에 동서는 의아해하면서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을 비운 시간을 확인한 후 저는 동생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를 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서, 아니 민정아, 사실은 내가 바로 네 언니야. 겨울이면 네 손 꼭 잡고 붕어빵 사러 갔던 바로 네 친언니라고. 동서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 우리가 살던 동네의 풍경, 부모님이 부르시던 동생의 어릴 적 별명,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동생을 찾지 못해 눈물 흘리셨던 이야기를 꺼내자 동생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제 목에 걸린 부모님의 유품인 펜던트를 확인하고는 마침내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나 버려진 게 아니었어? 부모님이 나 찾으셨던 거야? 30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은 자매의 통곡 소리가 거실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서러운 눈물을 한참이나 쏟아낸 후 저는 동생이 어떻게 그 악마 같은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적 길을 잃은 후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시동생 놈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세상 친절한 척 다정하게 굴며 결혼을 서둘렀지만 막상 결혼하고 동생이 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아라 갈 곳이 없고 의지할 친정이 없다는 동생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너 같은 모자란 애를 거둬준 건 우리 집안의 은혜라며 가스라이팅을 일삼았고 동서의 알바비까지 시모의 계좌로 갈취하며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동생의 짐을 싸오고 싶었지만 저는 냉정함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어설프게 동생만 데리고 나왔다간 저 파렴치한 놈들이 동생에게 이혼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제 회사와 재산을 노리고 끈질기게 괴롭힐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아, 조금만 참아줘. 언니가 저 인간들 합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네가 빼앗긴 세월과 돈 전부 되찾아 줄게. 지금부터 언니 말대로 해줄 수 있지? 동생은 내 눈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시댁 식구들이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행사할 때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초소형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또한 시모에게 알바비를 송금했던 통장 거래 내역과 무릎 부상 진단서, 그동안 집안일을 전담했던 정황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제 예비 신랑 놈은 저와의 결혼을 빌미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무리한 확장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은근슬쩍 저에게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온 것입니다. 자기야, 요즘 우리 회사 신제품 라인 증설 때문에 자금이 조금 묶였거든. 자기가 한 5억 정도만 투자해주면 우리 결혼하고 나서 그 회사 지분도 자기한테 일부 넘겨줄게. 어차피 우리 부부들 사이잖아. 놈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렀습니다. 저는 놈의 요구를 덥석 물어주는 척하며 역으로 덫을 놓았습니다. 5억 가지고 되겠어? 어차피 신제품 반응 좋으면 크게 넓히는 게 낫지. 내가 10억 투자할 테니까 대신 자재 구매랑 계약은 내가 지정하는 협력업체 통해서 진행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큰 사업하지. 제 말에 눈이 뒤집힌 예비 신랑 놈은 제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놈은 제 투자를 확신하고 남의 돈과 고리대금까지 끌어모아 신제품 원자재를 무리하게 대량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깊게 파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죄악이 담긴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놈들의 재정적 파멸이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늦은 밤,
제 휴대전화 화면에 동생 민정이의 이름이 찍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살려줘. 어머니랑 그이가 나를. 까! 전화는 강제로 끊어졌고 제 피는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차 열쇠를 챙겨 시댁 아파트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를 전부 무시하며 빛의 속도로 달려간 저는 거칠게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동생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머리채를 잡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예비 시모는 동생의 등과 어깨를 발로 차대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동생 놈은 동생의 손가락을 짓밟으며 녹음기를 빼앗으려 육탄전을 벌이고 있었고 제 예비 신랑 놈은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며 그 참상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몰래 녹음기나 숨겨두고 우리를 감시해? 부모 없이 자란 고아년을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오늘 아주 죽어봐라. 당장 그 손 치워.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제가 소리치며 들어가 시모를 밀쳐내고 시동생 놈의 얼굴을 걷어차 버리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제품에 안아 올리자 동생은 온몸을 덜덜 떨며 제 옷자락을 끌어잡고 오열했습니다. 예비 신랑 놈은 기가 차다는 듯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집안일에 왜 뛰어들어? 재수 씨가 우리 집안 비리라도 파헤치려고 녹음기 숨겨둔 거 걸려서 교육 좀 시키는 건데 자기가 왜 나서? 남의 집 집안일? 교육? 오갈 데 없는 고아라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 빼앗고 이제는 손찌검까지 해? 너희가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니 형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 고아년 하나 불쌍해서 걷어준 건 우리예요.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 우리 집에서 행패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피투성이가 된 동생의 얼굴을 들어올리며 시댁 식구 일가의 얼굴을 하나하나 노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30년 전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내 친동생이다. 내 하나뿐인 친동생 민정이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뭐 친동생? 순식간에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모와 예비신랑, 시동생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놈들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생이 잘나가는 생활용품 회사 사장인 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시모의 태도가 기괴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새아가, 아니 민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진짜 둘이 자매였단 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니?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다 어미가 자식 같아서 버릇 좀 고쳐주려다 오해가 생긴 거지. 절대 악의는 없었다. 자식 같아서 폭행을 하고 자식 같아서 알바비를 갈취해? 당장 그 더러운 입 다물어. 저를 달래보려 어설프게 사과하며 접근하는 시모의 손을 저는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예비 신랑 놈은 제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일단 냉정하게 생각하자. 나도 재수씨가 자기 친동생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말렸지. 다 어머니랑 동생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조용히 이야기로 풀자. 응? 사업 투자권도 있고 우리 결혼도 해야 하잖아. 결혼? 투자? 너희 같은 악마 집구석에 내 동생을 두고 가라고? 꿈 깨. 오늘부로 파혼이고 투자고 뭐고 다 끝이야. 너희가 내 동생한테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해. 저는 핏빛 분노를 터뜨리며
동생을 부축해 그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예비 신랑과 시모가 저를 부르며 쫓아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생을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직행했습니다. 동생의 전신전치 4주 진단서와 그동안 모아둔 폭언 녹음 파일,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놈들을 완전히 매장시킬 판을 짜고 시댁 식구 전원을 제 회사 사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뒤 제 회사 사장실에 찾아온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뻔뻔함과 불안함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특유의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자매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면 얼마나 좋아. 지난번 일은 다 가족끼리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동생 이혼 취소하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응? 동생 이혼 취소? 다 같이 잘 살아봐? 저는 손을 털어내며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내가 너희 같은 쓰레기 짐승들을 사람으로 보고 이 자리에 부른 줄 알아? 뭐라고? 사장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비 신랑놈이 당황해하며 소리치자 저는 서류를 넘기며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예비 신랑 니놈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10억 원 투자 철회. 그리고 네가 내 투자를 믿고 끌어다 쓴 사채와 원자재 대금 15억. 전부 네 빚으로 남아서 당장 다음 주면 회사 부도 처리될 거다. 뭐라고?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부도 나면 감옥 가. 제발 살려줘. 둘째, 동서. 아니 내 동생 민정이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 상해, 공갈, 협박, 그리고 강요죄로 너희 세 놈 모두 형사 고소 완료했다. 전치사주 진단서랑 녹음 파일, 그동안 시모 계좌로 강제로 갈취해간 알바비 내역까지 경찰에 제출했어. 순식간에 시모와 시동생 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동생 놈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아니 사장님, 우리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하는데 이혼하면 끝이지 무슨 형사고소예요. 게다가 걔 애도 못 낳는 불임이라 내가 참고 살아준 건데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불임? 너희가 내 동생한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학대했지? 저는 서류 봉투에서 병원 검사 결과지 하나를 꺼내 시동생 놈의 얼굴에 날렸습니다. 이거 봐라. 내 동생은 아무 이상 없다. 오히려 네 놈이 무정자증에 극심한 성기능 장애라는 비뇨기과 결과지다. 동생이 너 불쌍해서 너 자존심 상할까봐 7년 동안 입 다물고 혼자 죄인처럼 구박당해 준 건데 감히 누구한테 불임 타령이야? 검사지를 확인한 시모와 시동생 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제 손을 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아니 사장님,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둘째가 못나서 그런 거다. 고소 많은 치아에 다오, 응? 제발. 그 더러운 손 치워. 3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귀한 동생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몸과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한 죄.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갚아라. 얼마 뒤 법의 심판은 혹독하게 내렸습니다. 폭행과 공갈, 강요 혐의가 입증된 시모와 시동생 놈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놈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어 빚더미 앉았고 실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동생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어 놈들의 남은 재산마저 싹 쓸어 동생의 피해보상금으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저는 동생 민정이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부모님 앞에 선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언니 만나서 이제 너무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니랑 절대로 안 헤어지고 예쁘게 잘 살게요. 저는 울먹이는 동생을 따뜻하게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비바람치던 가혹한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서로를 되찾은 우리 자매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매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찾았던 내 분신 같던 친동생을 하필이면 악마 같은 예비 시댁의 골방에서 식모처럼 구박받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동서의 목에 걸린 낡은 순금 목걸이를 확인하고 겨울마다 손을 잡고 먹었던 붕어빵 이야기와 복숭아 알레르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서는 세상 다정하고 유능한 사업가인 척 위선을 떨던 예비 신랑이라는 놈. 의지할 곳 없는 고아라는 약점을 잡아서 내 동생의 피와 땀을 쥐어짜고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마 같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놈들. 그자들의 실체를 알았을 때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동생이 또다시 저 쓰레기들에게 빌미를 잡혀 상처받거나 제 재산을 노리고 끈질기게 괴롭힐까봐 철저하게 이성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소중한 내 동생 민정이의 억울한 세월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저 악마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지옥을 선물하기 위해 저는 숨죽여 법의 덫을 놓았습니다. 투자 철회로 놈들의 회사를 순식간에 부도 처리하고 동생이 당했던 모든 폭행과 갈취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 시모와 시동생을 형사 고소하여 감옥에 쳐넣었을 때 그리고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서로 시모의 파렴치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을 때 느꼈던 그 통쾌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죗값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법입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민정이와 함께 30년 만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민정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민정이 평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고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요. 묘비 앞에서 민정이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눈물은 비로소 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 찢겨나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주변의 이기적인 사람들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 여러분의 약점을 잡고 무시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응당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코 거짓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민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되었기를, 그리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자매는 이제 지나간 아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매일매일 웃음 가득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자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사이다처럼 통쾌하셨다면, 그리고 30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한 저희 자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의 한마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과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